안녕하십니까. 기초 3회차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민법 총칙 중에서, 핵심 개념 법률행위죠.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는 원인 중에 법률행위. 그 법률행위가 권리 의무 관계를 변동시키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즉, 법률행위 유효 요건을 보고 있고요. 그 법률행위 유효 요건 중에서 모든 법률행위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일반적 유효권 그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그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거나 불완전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고, 지난 시간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걸 의사의 흠결이라 했고 세 가지를 봤습니다. 비진의 표시 혹은 진위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세 개를 봤습니다. 자, 마지막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만 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한 경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110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기나 강박, 사기는 다른 말로 기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죠. 강박은 강력한 협박, 줄여서 강박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런 사기나 강박에서 계약을 한 경우 유효하지만 그 계약은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항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문을 개념 잡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그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과정에 기망, 사기죠. 강박 같은 간섭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사람이 착각을 일으키거나 속으면 착각을 일으키죠. 이 물건 끝내준다 라고 속았어. 그럼 끝내주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겠죠. 또는 공포심이 생기죠. 협박을 당하면.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랍니다. 자, 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일단 의사표시는 일치해요. 그런데 사기 강박을 당한 거예요. 을이 갑을 협박합니다. A 토지를 팔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래서 갑이 을의 협박에 따라 협박에서 공포심을 느끼고 안 되겠다. 가족을 살리려면 A 토지를 을한테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A 토지를 팔겠다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의사 A 토지를 팔아야 되겠다. 표시 A 토지를 팔겠다. 자, 의사 표시는 일치하죠. 그런데 갑은 원래는 팔 생각이 없었는데 을의 협박에 따라서 그렇게 했죠. 이런 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취소할 수 있었는데요. 자, 문제가 제3자의 사기 강박이죠. 제3자의 사기 강박. 제3자의 사기 강박.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특히 요거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예를 들어서요. 그 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갑, 을. 자, 을은 병에게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죠. 돈 빌려준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돈 빌린 사람은 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대 보증계약 같은 거 있죠. 보증계약이 뭐예요? 보증인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 갚겠다 라는 걸 이제 보증계약이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병인데 보증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 갚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보증이에요. 그런데 이 보증인 갑이 병의 채권자 을하고 보증계약을 할 때 병이 속였어요. 다시 말해서 갑은 을하고 보증계약을 했죠.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이 을이에요. 채권자. 보증계약은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채권자가 상대방이 되는데 그 상대방인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갑을 속인 거예요. 채무자가. 야, 보증 좀 네가 서달라. 갑이 안 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내가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속인 거예요. 실제로는 갚을 생각이 없는데. 어쨌든 보증계약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아니라 제3자 채무자로부터 사기랑 강박을 당한 경우.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자를 제3자라고 하고요. 제3자로부터 사기랑 강박을 당한 경우에 이 갑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상대방이 이 보증인 갑이 제3자로부터 사기랑 강박을 당해서 나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자, 알았거나가 뭐였죠?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뭐였죠? 과실. 이런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당연하죠.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취소하게 되면 을은 왜 취소하냐고 따질 거고, 갑은 이렇게 말하겠지. 나 병한테 사기당했다고 말하겠지. 그럼 을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사기쳤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10조에서.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했을 때 상대방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죠. 이럴 때는 사기라 강박을 당한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는데 다만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제3자 보호는 다 우리 기본 심화 과정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초 과정에서 이렇게 개념을 잡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라고 해서 의사표시가 정상적이라면 효력이 생기겠죠. 자, 그 효력이 언제 생기는가? 하나만 기억합니다. 111조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있습니다. 요것만 딱 기억을 해줍니다. 자,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요. 을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 계약 당시 갑을 사기쳤어요. 자, 갑은 계약 당시 사기를 당했으니까 110조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자, 이 취소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을에게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등기로 발송을 해요. 이 등기가 을에게 도달을 하겠죠. 그리고 을이 내용을 뜯어요. 등기를 뜯어봐요. 뜯어보면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써있겠죠. 그럼 을은 계약을 갑이 취소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용을. 자,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겠다 라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을에게 등기로 발송을 하고 그 등기가 을에게 도착을 한 다음에 을이 등기를 뜯어가지고 그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갑이 계약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4단계 중에서 이 갑의 취소의 의사, 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 효력이 언제 생기는가? 을에게 도착한 때 효력이 생기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딱 여기까지만 의사표시력 발생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쭉쭉 넘어갑니다. 제한능력자라는 개념이 나와있죠.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가끔 마시가 는 피한정 후견인, 늘 마시가 있는 피성년 후견인이 있구나. 얘네들한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따로 규정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본 게 법률행위라는 놈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 유효 요건을 본 거예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해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따라서 확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비정상적일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걸 본 거고요. 기본 틀을 잡았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특별 유효권이라고요.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라 특정한 법률행위만 필요한 유효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대리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대리는 타인이 계약을 대신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이요.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두부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두부 좀 사와라. 이렇게. 그럼 을이 가서 두부를 사오겠죠. 이렇게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를 대리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을이 두부를 사와 그러면 을은 뭘 사올까 그러겠죠. 자, 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거나 사오세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CJ 걸로 국산 콩 부침용으로 사와라. 요렇게 한 경우 구별을 좀 해봅니다. 첫 번째 거 아무거나 사와라고 부탁을 했다면 어떤 두부를 살지를 을이 결정하죠. 이걸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을이 병한테 무슨 두부 주세요라고 표시까지 하겠지요. 요게 대리가 됩니다. 요게. 결정을 을이 하는 경우. 이게 대리가 돼요. 반면에 갑이 CJ 국산콩 부침용 사오세요. 그러면 갑이 의사를 결정했죠. 어떤 두부를 살지 갑이 결정을 했어요. 표시만 을이 하게 되죠. 이런 경우는 대리가 아니고요. 이건 단순한 심부름꾼이 됩니다. 이걸 사자라고 합니다. 결정까지 하는 게 대리가 됩니다. 자, 그럼 대리, 의사를 결정하고 어떤 두부 살지를 을이 결정을 하고 그 두부를 주세요라고 표시 행위를 하는 자, 즉 계약을 하는 자와 그에 따른 권리 의무가 속하는 자, 귀속 그랬죠? 지난 시간에 뭐가 속하는 거라 그랬죠? 권리 의무가 속하는 자가 분리가 되는, 나눠지는 제도, 이런 걸 대리라고 하게 됩니다. 자, 얘가 있죠. 예를 들어 갑이 자신 소유 아파트를 팔 때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을에게 부탁을 해요. 매각권을 너한테 줄게. 네가 알아서 팔아라. 그래서 을이 여러 사람과 교섭을 하다가 병에게 팔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을이 병과 계약을 한 경우, 마치 본인 갑이 계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을의 계약상 효과, 즉 권리와 의무가 갑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걸 대리라고 하게 됩니다. 대리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사적 자체 확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일을 맡기면 그 대리인이 일을 하고 있을 동안에 자기 일을 대신해주고 있을 때 갑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걸 사적 자체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확대가 되죠. 동시간대에. 이걸 사적 자체 확장이라고 하고요. 보충은 법정 대리 생각하시면 돼요.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걸 부모가 대신해줘요. 즉 미성년자는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사적 자체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제한돼 있단 말이지. 그거를 부모가 보충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것은 주로 임의 대리라는 게 담당을 하고요.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것을 주로 법정 대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자와의 구별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뭐라 그래서 결정을 누가 하느냐. 정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갑이 남편에게 두부를 사오라고 하면서 아무거나 사와라고 하게 된 경우와 이렇게 얘기한 경우에 이런 을이 결정하죠. 이게 대리고 이번은 갑이 결정하고 을이 표시만 하죠. 이게 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리를 보게 되면 임의대리, 법정대리, 능동대리, 수동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각각 관계되는 곳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 자, 아까 예를 들었던 거, 갑이 자신이 A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을에게 매각을 의뢰해요. 좋은 가격에 좀 팔아달라. 그래서 을이 병하고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A 토지 매매 계약의 효과, 권리 의무, 이 의무가 갑에게 귀속이 되죠. 갑에게 발생하죠. 그러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요게 대리에서 핵심이 되는 거예요. 보통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을이 그 대리권에 기초하여 병하고 갑을 위하여, 을 자신이 아니라 갑을 위하여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 갑에게 유효하려면, 갑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을에게는 뭐가 존재해야 되고 대리권, 두 번째 을이 병하고 뭘 해야 되고 대리 행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냐? 이 개념을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대리권이라는 게 뭐예요?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 자신이 아니라 갑을 위하여, 이 갑을 본인이라고 합니다. 갑을 위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 자격, 이걸 말하죠. 이때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는 거, 권한이라고 부릅니다.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는 권리자 자신을 위한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거를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리권은 권한이다. 자, 이때 이 대리권이 어떻게 생기는가? 발생 원인. 자, 요것만 생각해 봅니다. 발생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라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 규정 등을 통해서 생기는 경우가 법정 대리가 됩니다. 법률 규정.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는 민법에서 친권이라는 법정 대리권이 발생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법정 대리라 하고요. 반면에 임의 대리는 본인의 수권 행위를 통해서 발생해요. 수권 행위가 뭐예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죠. 대표적으로 이거죠.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 아무거나 두부를 사오라고 부탁. 이게 수권 행위입니다. 임의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표시에서 발생한다. 본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임의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의사표시도 법률행위다. 이 법률행위를 뭐라 한다? 수권행위라 한다. 자, 이 수권행위는 그 방식에 제한이 없어요. 이런 걸 분류식 행위 이렇게 불러요. 분류식. 일정한 방식이 필요 없다. 분류식 행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분류식 행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구두로 부탁을 해도 되고요. 서면으로 부탁을 해도 되고요. 문자로 부탁을 해도 되고요. 즉 부탁을 할 때 꼭 이런 방식으로 부탁을 해라라고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걸 분류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각을 의뢰할 때 보통 위임장 따위를 써주거나 등기 관련 서류나 인감도장을 교부하는 게 보통이긴 하지만 이때 위임장을 주는 것, 등기 관련 서류를 주는 것, 인감 등을 주는 것을 보통 교부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수권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주면서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팔아달라. 요 자체가 수권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각을 의뢰 부탁하는 행위 자체, 이게 수권행위가 된다. 이런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걸 임의 대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대리권은 어떻게 하면 소멸하는가? 대리권 소멸이 있고 조문이 있어요.
그 중에 127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고요. 128조는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사유인데, 자, 전체를 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만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 사망을 해요. 대리인이 사망을 해요. 그럼 대리권 소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대리권을 소멸시키게 되는 걸 대리권 소멸 사유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대리권은 이런 거고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을 하며 요러한 경우에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 127조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 본인 사망과 대리인 사망. 이러면 대리권 소멸하겠구나. 또 하나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인데 임의대리는 아까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게 되면 임의대리권 소멸하게 되겠죠. 이렇게 대리권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발생하며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어찌됐건 대리인이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하려면 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를 통해서 정상적인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이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뒤에 나옵니다. 무권대리라고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자, 대리권의 개념 그 정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 행위라는 게 있어야 된다. 자, 을이 대리권이 있어요. 갑소유 땅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하고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할 텐데 이때 A 토지를 매매할 때 대리 행위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대리 행위란 게 뭐냐? 갑을 위한 계약임을 표시하란 말이죠. 당연하죠. 을이 병과 A 토지를 매매할 때 이 땅은 내 땅이다. 그럼 안 되죠. 이 땅은 누구 땅임을 밝혀야 돼요? 갑소유 땅임을 밝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파는 사람은 갑이고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나는 계약만 대신해주는 사람이다. 나는 나중에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다. 책임은 다 갑이 진다. 이런 걸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걸 현명이라고 합니다. 즉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있어야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데 이때 대리 행위는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즉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매도인 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매도인은 갑이고 나는 대리인임을 밝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대리행위의 의고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하게 되면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 계약을 했다. 갑이 직접 계약을 한 거하고 똑같이 그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을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갑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대리 행위가 되고 대리 행위의 방식이 되며 대리 행위의 방식 114조 1항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그걸 뭐라 부른다? 현명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현명. 자, 이렇게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을 때 쭉쭉 나갑니다. 현명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게 되죠. 분류식이죠. 이것도 보통은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긴 하지만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죠. 어떤 식으로든 이 계약은 내가 내 매도인이 아니라 갑이 매도인이다.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갑소유 땅이다. 라는 걸 밝혀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으면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죠. 그럼 누구 행위예요? 대리인 자신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요. 을이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땅은 갑소유죠. 이런 걸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합니다. 을이 현명을 하면 갑이 매도인으로서 대리행위가 되는 거고요. 을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을 자신이 매도인이 되면서 결국 그런 타인 권리를 매매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대리행위가 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죠. 표시하지 않으면 을 자기를 위한 행위로 본다. 이렇게 하죠.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가 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거기까지 딱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즉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게 되면 각종 권리와 의무가 누구한테? 본인에게 속하게 된다. 이게 대리행위의 유효 요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대리는 개념만 좀 잠깐 생각합니다. 복대리는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각대리권을 수요했는데 을에게 사정이 생겨서 을이 병을 또다시 갑의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고 병이 갑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형태를 복대리라고 합니다. 자, 아까 갑이 남편 을에게 마트 가서 두부 아무거나 하나 사오라 그랬어요. 을은 대리인이죠. 그런데 을이 국대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 그래서 아들놈에게 을이 다시, 갑이 아니라 을이, 야, 네가 가서 사와. 이럴 때 병. 이게 복대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갑은 을에게 부탁을 했는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부탁을 하여 병이 갑을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를 뭐라 한다? 복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복대리란 대리인이 선임을 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걸 복대리를 한다. 딱 여기까지만 복대리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자, 그런데 이 복대리는 대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자세히 봐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초 과정에서는 복대리가 뭐냐? 그것만 딱 개념을 잡아둡니다.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자, 무권대리가 나왔습니다. 자, 좀 전에 을의 대리 행위가 갑에게 직접 효과가 생기려면, 즉 을이 한 계약의 권리 의무가 갑에게 직접 귀속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했죠. 을에게는 뭐가 있을 것?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을 것. 법률 규정이라든가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생겨야 되고, 두 번째,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죠. 그걸 뭐라 하죠?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죠. 요 두 개를 모두 갖춰야 갑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을이 만약에 이거 없이 이거를 한 경우, 이걸 뭐라 하자? 무권대리. 무권대리. 그런데 대리권이 있고 대리행위를 해야 갑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는데,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만 했으니까 갑에게 효과가 생기지 않지요. 이걸 무권대리라 하고요. 이 무권대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민법이 규정해놨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자, 무권대리 뜻, 대리인이 대리행위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A 아파트 매각을 부탁한 적이 없어요. 을이 대리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마치 갑으로부터 A 토지 아파트 매각을 의뢰받은 것처럼 나는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병의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가 전형적인 무권대리가 됩니다. 그 무권대리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나오는데 기초 과정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게 가장 원칙적 무권대리니까 그것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계약의 무권대리, 예를 들어 갑 아버지 소유 A 토지를 후레자식놈 을이, 갑의 아들 을이 마치 갑의 대리인인 것처럼 꾸며서 아버님이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란 놈이 마치 지가 아버지 대리인인 양 팔아버린 경우, 이게 전형적인 협의 무권대리입니다. 집안에 망나니 아들 한두씩은 꼭 있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극히 드물지요. 망나니 아들은. 근데 하여튼 아버지 재산을 사업한답시고 맨날 말아먹는 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놈이 이번엔 아예 몰래
아버지 땅을 대리행위로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무권 대리행위가 있다면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니까 갑에게는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 토지가 1억짜리인데요. 을이라는 놈이 병에게 몰래 3천의 헐값에 매각을 한 경우하고 2억을 받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말해서 을의 무권대리 행위의 결과가 갑에게는 3천에 팔아먹으면 불이익이었죠. 불이익. 1억짜리 3천에 팔아먹었으니까. 반면에 2억에 팔아먹었다면 갑에게는 이익이잖아요. 2배나 받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들이 그 결과가 본인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을 때 일단 갑에게는 무효지만 갑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갑이 이렇게 말하겠지. 나 이거 절대로 인정 못하겠다. 이걸 추인 거절이라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인정 못하겠다를 추인 거절이라 하고요. 만약에 1억짜리를 2억에 팔았네. 갑이 을에게 야 네가 드디어 한 건 했구나. 맨날 말아먹더니 드디어 한 건 했구나. 잘했구나 내 자식아. 이렇게 추인을 할 수도 있어요. 추인이란 건 사후동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추후 인정.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인정해 주는 거. 이걸 추인, 사후동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일단 무효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인정을 할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은 본인에게 유효로 확정이 돼버려요. 반면에 본인이 거절을 해버리면 본인에게 무효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찬찬히 잘 보세요.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을 하거나 추인을 거절했을 때 유효든 무효든 확정이 되겠지요.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해야 유효든 무효든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추인도 하지 않고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무효인데 불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이 불확정적인 무효 상태에서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고 추인을 하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이런 불확정적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자,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냐? 현재 계약이 무효지만 별도의 요건을 갖췄을 때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 현재는 무효지만 별도의 요건을 갖췄을 때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뭐라 하자? 유동적 무효로 하자. 그게 무권대리가 됩니다. 자,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본인의 계약을 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 갑으로부터 매각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 후의 자식님이 마치 아버지 대리인인 것처럼 꾸며서 대리 행위를 통해 갑술 땅을 병에게 매각한 경우를 말한다. 자,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무효다. 다만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로 만들어놨다. 즉 일단은 무효지만 본인이 나중에 인정을 하면 나중에 인정이 뭐예요? 추인이죠. 처음부터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무효지만 나중에 유효가 될 여지가 있는 경우를 유동적 무효로 한다. 물론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된다. 따라서 3번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유동적, 즉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이 계약이 불확정적이어서 불안정해요. 자, 이때 상대방에게 두 가지 권리를 보여준다. 하나는 갑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당신 아들놈이 이렇게 했는데 책임을 질 거요, 말 거요? 이 계약을 추인할 거요, 말 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최고라고 합니다. 자, 병은 물어볼 수 있어요, 본인에게. 또 하나, 만약에 이 땅이 1억짜리인데 을이 병에게 2억에 팔았다면 갑에게는 이익이지만 병은 불이익하잖아요. 병의 입장에서는 1억짜리를 2억에 샀잖아요. 그래서 이때 병은요, 철회할 수 있도록 계약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리하면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일단 본인에게 무효다. 단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다. 그 상태에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고 추인을 하면 유효로 확정이 된다. 그런데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고 최고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최고는 독촉을 하는 게 있고요. 물어보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물어보는 겁니다. 병이 갑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추인할 거요 말 거요? 그걸 최고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결과가 상대방 입장에서 불이익하다면 1억짜리를 2억에 샀다면 병은 잽싸게 뭐 할 수도 있도록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걸 협의의 무권들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죠. 자, 정리해보면 최고라는 게 나왔죠. 잘 나오는데요. 최고는 촉구 또는 독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상대방의 일정한 행위를 독촉을 하거나 또는 확답을 독촉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종류는 의무이행이 최고라고 돈을 갚아라고 독촉하는 경우가 최고가 있고요. 또는 권리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보는 최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는 물어보는 거죠. 대리권 없는 자, 즉 무권 대리인이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을 때 갑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추인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볼 수 있다. 만약에 본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본인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최고권이라는 게 있더라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 두 번째 추인. 추인이 뭐였죠? 추후, 인정, 사후, 동의라고 하죠. 그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세 가지 추인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추인에서 하나 본 거예요.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130조 대리권 없는 자 무권 대리인이죠. 타인, 본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좀 전에 봤던 후레 자식 놈의 아버지 땅을 원래 팔아먹는 계약.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뒤집으면 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게 무권 대리 추인이죠. 갑의 아들 을이 무단으로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갑수의 땅을 병에게 매각을 했을 때 그 매매는 갑에게 무효지만 갑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처음부터를 소급이라고 합니다. 그 소급의 개념. 대리행위, 무권 대리행위가 1월 10일 날 있었어요. 아버님이 1월 30일 날 추인을 합니다. 그럼 이 계약은 30일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10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10일부터 유효가 돼요. 이렇게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소급이라고 합니다. 소급.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행위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나오는데 뒤에서 볼 겁니다. 표현들이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효, 무권 대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대리행위라는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하려면 대리권이 있고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고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고 마님에게 본인에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을 자신의 행위로 본다 그랬죠. 그리고 반대로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권대리라고 그랬고 그중에 계약에서 협의의 무권들이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고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다. 딱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일반적 유효권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 다음에 특별 요건. 갑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을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 그게 유효하려면 특별 요건 2개. 을에게는 대리권이 존재할 것, 을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만약에 을이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했을 때 무권대리로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기까지 딱 기초과정에서 개념 및 뼈대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민법 총칙에 2파트 남았어요. 무효와 취소하고 부관. 이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